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나이 50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짜릿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사랑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의 추억은 정말로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저희 부부는 예전부터 금실 좋기로 주변에 유명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주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믿으시겠나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여행을 참 좋아해서 결혼 생활하며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저번 달에 남편이 산나물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산나물도 좀 캐고 겸사겸사 등산도 할 겸 지리산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작년부터 여행을 거의 못 다녔기 때문에 마음이 한참 들뜨더라고요. 산도 좋고 꽃도 좋고 비록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 마스크 잘 쓰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나물 캐는 분들이 많아서 수확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경치가 좋아서 주변 구경하는 맛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살짝 발목이 시큰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고 걱정하는 남편에게 나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점점 퉁퉁 붓는 느낌이 들고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점점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걷기가 힘들어 보이자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그냥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내려가자고 했고 남편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원래 산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남편의 부축을 받고 있어도 발목이 점점 아파오고 나중에 걷기조차 힘들더라고요.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또 얼마 걷다 말고 앉아서 쉬니까 이러다가는 해지기 전에 내려갈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늦기 전에 빨리 구조대라도 부르자고 하는데 솔직히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업고 내려가기에도 경사가 심해서 너무 위험했고 방법은 그냥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려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앉아서 쉬고 있는 제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개량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순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은 언제 자른 건지 덥수룩하게 청학동 훈장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다쳤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갔으면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좀 봐주겠다면서 제 다리를 만져보더라고요. 남편이 그 산도깨비 같은 사람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자긴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이라는 홍두깨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산신령이 거친 손으로 제 깨끗한 다리를 여기저기 만지기 시작하다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작은 바늘이 잔뜩 들어있는 침이었습니다. 능숙하게 라이터로 소독을 하더니 다친 제 다리에 여기저기 침을 놓았어요. 잠시만 움직이지 말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등산로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이 멍해져 있었고 약 10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산신령이 풀을 한 줌 뜯어오더니 그걸 돌에 이겨서 떡처럼 만들었어요. 이게 약초라며 도시 사람들은 약을 바로 지천에 두고도 모른다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선 제 목에 둘러져 있던 손수건을 뺏어서 약초를 제 발목에 붙이고 손수건을 묶어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제 허벅지 쪽을 가리키면서 이곳을 주물러줘야 혈액순환이 되면서 약효가 빨리 돌아. 내가 부녀자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으니 남편인 당신이 해. 라고 해서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산신령 아저씨가
옆에서 그게 아니라는 듯 못마땅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 거참 나와봐 내가 할게. 사람이 뭐 이리 시원찮아. 그리고는 제 허벅지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마사지를 태국에서도 받아보고 잘한다고 좋다는 곳에서 많이 받아보긴 했는데 그런 느낌은 살면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진짜 머릿속 정수리 끝까지 짜릿해지는 기분이랄까. 단순히 시원한 마사지가 아니라 정말 머리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편 옆이라서 참으려고 했지만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소리를 냈어요. 5분 정도의 짧은 마사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물건을 챙겨서 호련히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면 당분간 다리 쓰지 말고. 남편은 돌아서는 산신령에게 치료비라며 지갑을 꺼내는데 건방지게 아무데서나 돈 꺼내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는 그대로 산 위로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다리는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줄어들었고 이 정도면 제 스스로 걸어서 산 밑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도 다리 잘 풀어주고 쉬었더니 다음날 크게 부어오르지도 않고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의 그 손맛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도 종종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그 느낌이 살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마사지 대신 더 만족스러운 게 따로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하면 산신령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워낙 곤욕을 치러서 그러는지 올해는 더 이상 등산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다시 한번 그 산신령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느낌은 대체 어딜 가야 느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혼자서라도 등산을 다녀야 하나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신령에 또 다른 비범함이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큰 마음을 먹고 사연을 보내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형님의 집들이에 초대받아서 놀러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제 인생에서는 두 번 다시 없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형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대충 들었긴 했는데 그 형님이 장가를 잘 갔습니다. 형수님이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현대판 대를 사위 제도가 있다면 이 형님의 이야기겠구나 싶을 정도로 집이 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형수님에게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장인 되시는 분이 신혼집도 서울에 구해줬다네요. 처제 둘은 얼굴도 예뻐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성격도 좋습니다. 장인께서 저희 집을 구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두 명의 처제가 시집갈 때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라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꽃다운 나이에 처제들과 같이 살아서 행복하겠다고 부러워했는데 형님 말로는 딱히 그렇지도 않다네요. 집 사주셔서 고맙긴 한데 다 큰 처제들이 있으니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집을 자기 능력으로 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지방에서 커다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돼서 계속 지방에 있고 서울에서 각자 자취하고 있는 딸들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째가 시집가는 김에 형수가 넓은 큰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다 모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돈 있는 집은 역시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그 두 처제들이 시집가고 나면 커다란 아파트가 오로지 형님 부부의 것이 되는 거라 저는 그 모든 일이 너무 부러웠어요. 돈 많은 집에 장가가니까 집이 저절로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처제 두 명이 있다고 해도 집이 워낙 크니까 사실 그다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라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얼마 전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회사 동료나 다른 지인들과는 이미 따로 집들이를 했고 저와는 조금 각별한 사이니까 따로 불러 집에서 술이나 한 잔 마시자는 뜻이었죠. 집이 정말 넓고 좋았고 서울에 이런 전망 좋은 아파트는 제 평생 못 가져볼 것 같았어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좋은 집이라는 게 딱 티가 나던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음식은 배달 음식으로 여러 가지 시켜놓고 형님 부부와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외출하고 돌아오는지 두 처제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제들 나이도 20대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놀기로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투정 부려도 결국 자리에 앉아서 결국 먹게 됐습니다. 좋은 집에서 예쁜 여자들과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평소보다 주량도 살짝 오버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취했어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이제 슬슬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형님께서 새벽 시간인데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해장하고 가라면서 끝까지 저를 못 가게 말리더라고요. 집안에 젊은 여자들이 셋이나 있는데 제가 눈치 없이 자고 가도 괜찮은 건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형수님과 처제들 모두 자고 가라면서 붙들었어요. 방은 모두 처제들이 하나씩 쓰고 있었고 형님께서 소파에 이불 깔아주면서 좀 불편하겠지만 해 뜰 때까지 몇 시간만 자고 아침에 해장하고 가라 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갈아입으라고 티셔츠랑 반바지도 내어주셔서 대충 세수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고 있는지 방에 들어가 있었고 그 집의 둘째 처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방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거실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처제의 방으로 들어가 자기에는 그것도 실례잖아요. 거실 소파에는 처제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누울 자리도 없었어 화장실 입구에서 자야 하나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둘째 처제는 조금 전까지 저랑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인사불성으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왜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건지 생각하다가 혹시 둘째 처제가 저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못되게 받아쳐줄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형님 생각하니 형님네 집이고 제가 실수라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괜히 딴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속으로 감추고 잠들어 있는 처제를 깨워서 방으로 들여보내자고 생각했죠. 저기요, 정신 차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요. 자고 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거실에 불도 꺼져 있어서 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녀의 귀에다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샴푸 냄새인지 무엇인지 너무 좋아서 사실 더 강하게 깨울 수 있었는데 천천히 깨웠습니다. 아무튼 몇 번이나 그렇게 깨웠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길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몸을 흔들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제 쪽으로 돌리면서 눈을 슬며시 뜨더라고요. 처음부터 잠을 안 자고 자는 척을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주변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했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기엔 너무 예쁜 그녀와 눈을 한참 동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눈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바로 멈추려고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눈을 슬며시 감고 제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며 저의 현란한 기술을 퍼부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녀 또한 제게 적극적으로 입을 맞추더라고요. 소파에서 그렇게 애매한 자세로 하다가 혹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형님네 부부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처제가 제 입을 자기 입으로 막더니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쾌감에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경찰의 눈을 피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모를 죄책감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짜릿함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 뒤로 처제의 방에서 한참 입을 맞추며 손으로 더듬다가 30분쯤 지났을까요? 애매하게 방에서 나왔어요. 둘째 처제는 저와 입만 맞추고 서서히 몸에 힘이 빠지더니 피곤했는지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고, 저도 술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너무 늦어서 거실 소파에 쓰러져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참 기절하듯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아침인 줄 알았는데 주변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보니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위를 둘러봤더니 막내 처제가 제 옆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그녀가 아까 우리 언니 방에서 뭐 했어요? 라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셋째 처제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인기척이 느껴질만 했을 겁니다.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뭘 하다니요? 저는 계속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니 방에서 오빠가 나오는 것도 다 봤는데 저는 여기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제 손목을 붙들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형님네 부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내 처제는 본인 방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아까 하던 거 나한테 똑같이 해봐요. 저는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함정 수사 같은 건지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걱정도 잠시였고 제 눈앞에서 눈을 감고 제 어깨를 끌어당기고 있는 막내 처제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들었어요. 그 집안 세 딸들이 정말 하나같이 미인이었고 그중 막내 처제가 가장 귀엽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괜히 저를 떠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키스해 달라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도 똑같이 현란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처제와 셋째 처제는 신기하게도 입을 맞출 때 느낌도 비슷하고 둘의 버릇도 똑같더라고요. 진짜 하룻밤에 두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너무 황홀했습니다. 막내 처제와도 그녀가 원하는 만큼 스킨십을 해준 뒤에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형수님이 끓여주는 해장국을 먹고 형님네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지난밤에 일어난 일이 꿈인지 아닌지 볼을 꼬집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두 사람과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형님네 집에 언제든지 또 놀러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이지 최고의 집들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둘이서 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형님에게 잘해드려야 앞으로 그 집에 자주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처제들을 더 만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고 저도 그 집안에 사위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욕심쟁이인가 봅니다.